월가의 자본들이 지금 계속해서 블록체인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온 규모 자체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들은 가속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 답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주간의 흐름 잘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것들을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제 옆에 이렇게 헤드위그 부엉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헤드위그가 우리 크롱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해리포터에 나온 부엉이인데요. 이 부엉이가 뭔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언제든지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저와 왠지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고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소품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크롱님들도 이 느낌이 어떠신지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93K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C 지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불안 요소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지표로 한번 살펴봤을 때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필두로 해서 고용이 일단 꺾이고 있는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에서 수입 물가지수가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ISM 지표들도 대부분 물가가 좀 진정되는 국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최신화된 11월 지표로 봤을 때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더 힘을 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CE 지표 같은 경우는 9월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 시기상으로 거리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들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시경제 기로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불안감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12월 1일 날 일본은행 총재죠,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12월 18일에서 19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70-80% 정도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국채금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1%, 10년물은 1.8%까지 상승을 하면서 2008년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국채 매도도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들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8월 달이죠.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패닉을 겪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거의 20% 가까이 빠지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자산에 투입되어 있던 이 엔화가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헤지펀드들이 다급하게 투매를 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와 지금을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갑자기 인상을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예고를 해왔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포지션이 크게 극단적인 과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상당수가 청산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남은 레버리지들이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 정도의 여파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8일과 19일 그 주간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은 큰 여파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치, 지정학적인 변수가 추가적인 충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스트래티지의 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컨텐츠를 통해서 MSCI에 탈락하게 될 때 어떤 여파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올린 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건 스탠리 쪽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탈락될 가능성은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늘 최상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마이클 세일러 CEO는 JP모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28억 달러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MSCI가 계속해서 이 DAT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39개 기업들, 스트래티지부터 해서 마라홀딩스와 메타플래닛, 거기다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 이 회사들을 본인들의 지수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현재 주적을 JP모건과 모건스탠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조들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의 흐름들을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클 셀러 CEO의 발언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메시지 중에서 이제 그린 도트를 찍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수를 했을 때는 주황색 도트를 찍었는데 녹색을 찍는다는 거는 매도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뭔가 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도 쌓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스트래티지에서 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 살펴봤을 때 현재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상황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근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엠나브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 살펴보시면은 스트래티지의 CEO가 1을 하회했을 때 매도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지만, 현재 1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준비금도 비트코인이 72K 이상을 유지하게 됐을 때 21개월 동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순대출 규모도 1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 매도 기록으로 봤을 때도 2020년 이후로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고, 최근에 12월 달에도 비록 물량은 작았지만 130개 이상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조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의 전체적인 전략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스트래티지가 매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마이클 셀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관 구조 자체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뭔가 더 견고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전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스트래티지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들은 사실관계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과도한 측면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일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스트래티지 MSCI 지수 탈락,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가할 수 있을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흔들리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조들이 더 월등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블랙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이죠. 뱅가드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고 현물 ETF 절대 거래 허용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제는 허용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 덕분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유동성 관점에서도 유리한 흐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트럼프의 최측근인 케빈 헤셋이 임명될 가능성이 무려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SEC가 혁신 면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투심이 꺾여가지고 뭔가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폴 애킨스를 필두로 해서 SEC 위원들은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완화하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CFTC가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해서 CEO급 인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국가와 정부 차원의 채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유동성과 규제 완화, ETF 확장,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진입 이런 전체적인 시장 구조가 상승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시장이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으면은 다급하게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다시 미실현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시장이 다 회복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정말 좋은 바닥 구간을 찍고 진입을 해야 될 때는 무서워가지고 진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지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5단계 정도의 전략을 유지하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직까지는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나 XRP 같은 메이저 코인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투자 자금에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을 유지를 하시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들어가시되 시장이 전환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더 본격적인 진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지금 당장의 현금을 너무 빠르게 소진하기보다는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현재의 전략들을 잘 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제 핵심 구간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93K에 머물고 있는데 추세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94K를 넘어서고 이후에는 365, 402평선을 상회하는 그 흐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더 상승 기조가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시장은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 넘어서게 되면은 이 강한 흐름들이 더 강하게 흐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하락 추세가 바닥을 뚫고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처럼 상승 기조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이 자본의 힘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이끌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들을 살펴보시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마다 박 작가가 함께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늘 분할 매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자본을 다 넣는 전략들이 효율적이어 보여도 사실 시간을 두고 보면은 늘 손해되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 동안에 꾸준히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보다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암호화폐를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월가의 자본들이 내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블록체인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암호화폐를 그렇게 부정하던 뱅가드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진입을 하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JP모건이 계속해서 시장에 뒤통수를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뒤에서는 다른 짓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월가의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서서히 온체인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올라온 규모 자체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들은 가속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 답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월가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것인가?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고 활용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보다는 펀더멘털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앞서 강조드렸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코인들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전환이 되면은 이제 기관들이 더 선호하는 종목들을 담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관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은 코인마스터 클럽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점차 정상화와 회복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순간에 과거를 복귀해야 됩니다. 최근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 공포가 극도로 짙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에 의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감정과 그리고 섣부른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늘 데이터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중심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파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나의 원칙을 지키고 준비된 사람만이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축적의 시간이고 결국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냈을 때 우리 계좌의 숫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시장은 늘 반드시 보상을 하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잘 해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늘 우리 크롱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